1990년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던 시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부소장 이원웅 박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미국 시카고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당시 세계 제1의 무선통비 장비 및 휴대전화 기업이었던 모토로라의 본사에 한국의 미래통신 산업을 책임질 무선통신 기술을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토로라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이원웅 박사는 당시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반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영어 약자로 ETRI, 즉 애틀이라고도 불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통신 분야 관련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정보통신부 산하의 연구기관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분야에서 세계 제1의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1990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한참 낙후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보통신부가 된 그 당시의 최신부는 크게 뒤떨어진 한국의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세우고 이에 적합한 휴대폰 단말기도 같이 개발하려고 하는 국가 수준의 큰 국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을 세우고 무선통화가 가능한 휴대폰을 개발하려면 이동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무선통신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무선통신 기술을 한국에 이전해주고 한국에 맞는 무선통신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선진국의 기술 파트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미국과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시분할 다중 접속 기술, 즉 TDMA라고 불리는 무선통신 기술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를 개발한 모토로라는 1990년 당시 세계 최고의 통신장비에서로 급성장하여 한국에서 사용되는 통신장비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모토로라 역시 TDMA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자통신연구원의 이원웅 박사는 모토로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모토로라의 TDMA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에 맞는 이동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토로라를 찾아갔던 이원웅 박사는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모토로라는 매우 오만했던 것입니다. 한국을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여 이득을 챙기는 판매 시장으로만 여긴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새로운 무선통신 기술을 같이 개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좌절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이원웅 박사는 우연히 미국 동부 뉴욕에 위치한 9X라고 불리는 무선통신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던 후배 오태원 박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까지 왔는데 한국에 가기 전에 전화통화나 한번 해보자고 후배에게 전화를 합니다. 뜻밖의 선배의 전화에 반가운 목소리로 오태원 박사는 이원웅 박사에게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뉴욕에 반드시 들러서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무선통신 신기술을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태원 박사는 한 작은 미국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며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국의 한 벤처회사가 있는데 자기들이 TDMA 기술을 크게 뛰어넘는 CDMA라고 불리는 새로운 무선통신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TDMA 기술이 시장의 표준으로 쓰이고 있어서 이 작은 벤처회사는 미국 내에서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었고 수년간 계속되는 자금난에 파산할 수도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원웅 박사는 이 작은 회사가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는 CDMA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던 작은 벤처회사였던 퀄컴이 한국을 등에 업고 세계 최대의 무선통신 기술 회사로 도약하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모바일용 반도체 기업인 퀄컴이 어떻게 한국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 수많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모바일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퀄컴의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과 리스크 요소,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도 알아보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미국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인텔, AMD, 퀄컴의 4개의 회사는 반도체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글로벌 초우량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지만 각각의 기업들이 포커스하고 있는 주력 반도체 제품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텔과 AMD는 컴퓨터, 즉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인텔이 이 CPU 분야에서 세계 1위이고 AMD가 2위로 인텔을 추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GPU라고 하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GPU 분야에서 세계 1위의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퀄컴은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일까요? 퀄컴은 바로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 종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바일 반도체 칩 분야의 1위인 기업입니다. 즉, 일반 컴퓨터의 CPU 분야에서는 인텔이 세계 1위이지만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서는 퀄컴이 세계 1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작은 스마트폰 안에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뎀 칩입니다. 또한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iOS나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용 운영체계를 구동시키고 각종 앱을 사용하려면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은 보통 약자로는 AP칩이라고 불립니다. 퀄컴은 이 모뎀 칩과 AP칩을 하나로 합친 통합칩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내는 모바일 반도체로도 유명한 스냅드래곤 반도체 칩입니다. 고성능의 최신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퀄컴의 스냅드래곤 반도체 칩이 탑재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애플의 아이폰 12나 최근 출시된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에도 역시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칩이 들어갑니다. 물론 현재 삼성이나 애플은 퀄컴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퀄컴을 뛰어넘는 모바일 통합칩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퀄컴이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텔도 수년 전부터 5G 시대를 대비하여 퀄컴에 대항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여 모바일용 모뎀 칩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에서 퀄컴에 밀려 수년간 엄청난 적자만 보다가 결국 퀄컴에 두 손을 들고 사업을 포기하고 2019년 애플의 5G 모뎀 칩 사업을 매각하고 맙니다. 이렇게 모바일용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퀄컴의 창업자는 어윈 제이콥스입니다. 어윈 제이콥스는 유태인으로 두뇌 회전이 무척 비상한 천재급 공학도입니다. 1933년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고 코넬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어윈 제이콥스는 실제로 특출난 수재였고 제이콥스가 32살에 쓴 통신공학의 원리라는 대학교 교재는 아직까지도 많은 대학교에서 기초교재로 사용될 정도라고 합니다. 제이콥스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MIT에 남아 조교수로 일하다가 1966년 샌디에고에 위치한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샌디에고 주립대학으로 옮긴 것은 제이콥스에게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샌디에고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샌디에고는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3분의 1이 주둔해 있고 항공모함이 기항할 수 있는 큰 군항을 비롯하여 16개에 달하는 해군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는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방위산업의 요충지입니다.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어윈 제이콥스는 1960년대 당시 샌디에고에 위치한 수많은 방위산업체들로부터 최첨단 통신기술에 대한 엄청난 기술 컨설팅 수요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 동료 연구원이었던 앤드류 비타비와 함께 통신기술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둘이 설립한 회사가 바로 링카비트라는 회사입니다. 링카비트의 공동 창업자인 앤드류 비타비 역시 MIT 박사 출신으로 통신 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미군에서 발주하는 첨단 군사장비 물량을 따내기 위해 샌디에고 지역의 방산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통신 분야에서 당시 미국 내 최고의 천재들이 설립한 링카비트에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링카비트는 승승장구하였고 회사도 직원 수가 600명이 넘는 중견 회사로 성장하여 결국 1980년 MA콤이라는 대기업에 인수되게 됩니다. 하지만 링카비트가 막상 대기업에 인수되자 어윈 제이콥스는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윈 제이콥스는 미래를 앞서 내다보고 최첨단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는데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당장 매출도 없이 향후 수년간 비용만 발생하는 프로젝트를 MA컴이라는 대기업의 경영진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윈 제이콥스는 대기업의 관료주의적인 행태에 분노와 좌절을 느끼다가 1985년 MA컴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작은 통신기술 스타트업을 다시 창업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윈 제이콥스를 따라 MA컴에 들어왔던 수많은 천재급 연구원들도 모두 MA컴을 퇴사하고 어윈 제이콥스가 만든 새로운 스타트업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 작은 스타트업이 바로 퀄컴이었던 것입니다. 링카비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천재 과학자인 앤드류 비타비 역시 어윈을 따라 퀄컴의 공동 창업자로 다시금 조인하게 됩니다. 퀄컴은 퀄러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으로 품질 좋은 통신 기술을 제공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퀄컴은 다시금 통신 분야 관련 정부의 소규모 발주 용역을 따내며 최첨단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게 됩니다. 이후 장거리 트럭 업계에서 트럭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위성 통신 시스템인 옴니트렉스라는 제품을 개발하여 상용화하기도 하는 등 여러 최첨단 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한 수십억 원의 자금 대비 수익은 매우 작아 수년간 계속 적자를 보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큰 돈을 쏟아부어서 수년에 걸쳐 연구해온 CDMA 기술은 당시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무선통신 기술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던 TD-MA 기술에 비해 성능은 뛰어났지만 이미 TD-MA 기술이 시장의 통신 장비들의 표준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CDMA 기술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퀄컴은 매달 큰 돈이 인건비와 기존에 개발 중인 통신 기술 관련 장비 구입비 등으로 나갔기 때문에 1989년에 이르러서는 은행에서도 큰 돈을 대출받아 적자를 메우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 임원들의 사비를 빌리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원웅 박사가 모토로라와의 협상이 어그러진 후 뉴욕에 후배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새로운 CDMA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퀄컴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원웅 박사는 한국에 돌아가 한국 정부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같이 개발할 파트너로 퀄컴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퀄컴의 어윈 제이콥스 회장은 한국 정부가 돈을 대주고 한국에라도 자사의 기술이 퍼지게 된다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수차례 한국에 방문하여 자사가 개발 중인 CDMA를 써달라고 로비를 펼치게 됩니다. 199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양승택 원장은 미국 퀄컴사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가 돈을 대주는 조건으로 퀄컴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CDMA를 공동 개발하여 상용화시키는 계획에 합의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후 수년간 2,400억 원에 달하는 공동 연구 개발비를 퀄컴 측에 쏟아부었고, 자금난에 허덕이며 자칫 파산까지 갈 수 있었던 퀄컴은 극적으로 회생하게 됩니다. 한국과의 공동 연구 개발 역시 크게 성공하여 1994년 4월 결국 CDMA 기술을 활용한 첫 이동통신 통화가 한국에서 터지게 됩니다. 같은 해 5월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 시스템의 표준 기술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하던 TD-MA 방식이 아닌 퀄컴의 CDMA 기술을 채택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 세계 각국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전까지 CDMA 기술은 상용화가 불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TD-MA 방식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인 CDMA 방식을 한국이 상용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며 대서특필했고, 이러한 CDMA 상용화로 한국은 하루아침에 이동통신기술 수입국에서 통신기술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즉, 이동통신업계에서 세계 최고의 강자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CDMA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휴대전화 회사들은 1990년 중후반 그야말로 눈부신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로 한국의 휴대전화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CDMA는 거의 모든 전 세계 국가에서 이동통신의 표준이 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도움을 등에 업은 퀄컴은 자금난에 허덕이던 작은 벤처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전 세계 최고의 통신기술 회사로 급격하게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퀄컴은 그동안 큰 돈을 퀄컴에 투자해주고 CDMA 기술을 공동 개발한 한국 측과 CDMA 기술을 통해 번 돈을 나누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퀄컴의 회장 어윈 제이콥스는 돈방석에 앉게 되자 장사꾼 유태인의 기질이 나온 것인지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한국을 저버리고 이익을 독차지하려고 마음을 싹 바꾸게 됩니다. 퀄컴은 한국의 LG나 삼성과 같은 휴대폰 제조업체로부터는 CDMA 기술이 들어간 휴대폰이 한 대 팔릴 때마다 휴대폰 판매 금액의 약 5%를 로열티로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5%의 로열티 중 20%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퀄컴은 LG나 삼성과 같은 제조사들이 전 세계에 핸드폰을 판매할 때마다 꼬박꼬박 엄청난 로열티를 챙겼으면서도 한국 측에 돌려주기로 한 20%의 일부를 슬그머니 지급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당시 합의문에는 퀄컴이 CDMA를 생산하는 한국의 휴대폰 제조업체들로부터 받은 로열티 중 20%를 돌려준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기존 셀룰러폰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PCS라는 폰이 시장에 나와 잘 팔리자 퀄컴은 PCS라는 말이 합의문에 명백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 PCS폰 판매에 따른 로열티의 20%는 안 줘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본래 한국이 퀄컴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료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측은 대책반을 만들어 샌디에고의 퀄컴 본사를 찾아갔지만 퀄컴 측은 한국 측에 방문단을 푸대접하고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호텔에서 수일을 기다려도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고 방문단은 우라가 치밀었지만 결국 아무 소득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1998년 10월 28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퀄컴을 CDMA 기술료 분배금에 관한 계약 위반으로 국제상사 중재위원회인 ICC에 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999년 12월 이 소송은 한국 측의 완벽한 승리로 끝납니다. 1999년까지 한국전자통신원이 받아야 했던 기술료와 연체 이자료를 포함하여 당시 금액으로 1290억 원을 배상받게 된 것입니다. 퀄컴은 큰 배상액을 한국 측에 주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CDMA 기술이 이동통신의 표준으로 채택되기 시작하고 3G와 4G로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엄청난 기업으로 순식간에 성장하게 됩니다. CDMA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가속화해 모바일에 들어가는 모뎀칩과 반도체 칩 분야에서는 거의 시장을 독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2007년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3G와 4G 통신 기술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퀄컴 역시 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퀄컴은 이러한 시장 독점을 통한 비약적인 성장과 더불어 다른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정부로부터 특허 갑질과 부당 경쟁으로 이익을 챙긴다며 수많은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퀄컴이 특허 독점을 이용해 부당 경쟁을 했다고 판단해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3년여간의 법정 싸움 끝에 2019년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에 손을 들어줍니다. 애플 역시 2017년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했다며 약 30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겁니다. 이에 퀄컴도 애플이 로열티 지급 계약을 위반했다며 약 8조 원 규모의 맞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는 애플이 결국 백기를 들고 맙니다. 애플은 이미 오래전부터 퀄컴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에 필요한 AP칩을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모뎀칩만 퀄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퀄컴과 소송을 하면 퀄컴으로부터 모뎀칩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당시 모뎀칩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인텔에게 모뎀칩을 공급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퀄컴에 비해 기술력이 딸리는 인텔이 약속한 고성능의 5G 모뎀칩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당장 5G 아이폰을 내놓아야 하는 애플은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칩을 사용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애플의 완패였던 것입니다. 2019년 결국 애플은 퀄컴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퀄컴에게 약 5조 원의 합의금을 주고 향후 6년간 퀄컴의 칩을 사용하기로 협약을 맺게 됩니다. 퀄컴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한국과 애증의 관계가 되기도 했었지만 사실 퀄컴의 세계 최고 모바일 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과 열정만큼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도 그 어떤 경쟁자들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퀄컴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2013년까지 크게 성장했었지만 스마트폰 시장도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모바일용 모뎀칩과 AP칩을 개발하고 있어 최근 수년간 매출액은 정체 상태였습니다. 실제 매출액을 보시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은 24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당기순이익도 5.198 빌리언 달러, 약 5.6조 원 규모입니다. 특히 퀄컴의 매출은 애플과 삼성의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뎀칩 및 통합칩의 수요에 따라 매출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향후 애플이 직접 개발한 모뎀칩이 아이폰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월가이 애널리스트들은 퀄컴의 미래를 매우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5G 통신 기술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핵심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 등의 분야인데 이 분야의 공통점은 5G 인프라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향후 5G 통신 기술 관련 반도체 시장은 이제 막 열리고 있는 시장으로 이 시장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여 앞으로 치고 나아가는 기업이 바로 퀄컴이기 때문에 퀄컴은 현재의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퀄컴의 CEO는 올해 6월 30일 새롭게 취임한 크리스티아노 아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퀄컴의 창업자 어윈 제이콥스는 2005년 CEO 자리를 자신의 아들인 폴 제이콥스에게 물려주었고 폴 제이콥스는 2014년까지 CEO를 하다가 당시 퀄컴의 COO였던 스티브 몰렌코프에게 CEO 자리를 물려줍니다. 몰렌코프는 2010년대 퀄컴이 처한 다양한 소송과 적대적 합병위기 등을 잘 방어한 CEO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몰렌코프의 뒤를 이어 올해 새로운 CEO가 된 크리스티아노 아몬은 1995년부터 퀄컴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퀄컴맨입니다. 아몬은 취임하자마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의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인 M1 칩 성능을 뛰어넘는 노트북 통합칩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력한 바 있습니다. 특히 퀄컴은 올해 초 반도체 스타트업인 누비아를 인수하여 더욱더 성능이 향상된 스마트폰 반도체, 노트북 CPU, 차량 인포테인먼트 및 자율주행 관련 반도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누비아는 2019년에 설립된 신생 스타트업이지만 애플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용 AP칩인 A시리즈 칩을 설계했던 3명의 반도체 칩 설계부문 스타급 인재들이 세운 회사입니다. 현재 퀄컴의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플이나 삼성전자,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폰에 퀄컴의 모바일 칩을 안 쓰고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칩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애플은 2019년 인텔의 5G 모뎀 칩 사업부를 1조 원에 인수하여 2,200명의 개발 인력 및 17,000개의 지적재산권을 모두 넘겨받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넘어설 모뎀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모바일 칩을 더 많이 사용하면 퀄컴도 새로운 먹거리를 빨리 찾지 않는 한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입니다. 퀄컴은 반도체의 설계를 하고 생산은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에 맡기는데 향후에도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된다면 퀄컴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퀄컴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잘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8월 25일 기준 현재 주가는 140불대로 목표 주가 평균은 184불, 목표 주가 최고치는 225불, 최저치는 148불입니다. 퀄컴은 한국에서 90년대 후반 배상금 소송이나 최근의 과징금 소송 등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도 하지만 한국도 퀄컴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CDMA 공동 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강국이자 통신 강국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5G 시대에 퀄컴은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안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의 경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